한국이 새로운 분담금 협정안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6년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 원이며 2030년까지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불거질 분담금 논란을 종결지으려는 선행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리에 재집권한다면 큰 규모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군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방과 안보는 온전히 자국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어떤 식으로든 국제관계 속에 얽혀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번 협상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방위비를 5배, 10배 올린다고 큰 소리를 쳐봐야 그것은 다음 협상 때의 일이고 실제 난항으로 예상되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다음 정권 때 다시 재협상할 여지도 있기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2026년까지의 분담금을 확정하는 선행 조치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불안정 요소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타결 소식과 함께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의 위험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 제12차 SMA 타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분담금 상한선을 재도입하고 매년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대신 CPI 증가율로 연동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은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방위비 분담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상한선마저 없어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협정 타결로 한국은 2026년 1조 5,192억 원을 시작으로 CPI 증가율에 따라 매년 약 300억에서 320억 원 정도씩 분담금을 인상하게 되며 이는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의 기준을 현재 GDP 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3%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폴란드, 미국, 그리스 등 소수에 불과한데요. 트럼프가 당선 후 정말 나토 회원국들의 3%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방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해 트럼프가 너무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 정계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만 의존하며 나토 회원국이 책임져야 할 국방비 지출은 소홀히 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토 회원국들은 스스로 GDP 대비 2% 정도의 국방비를 편성한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어서 미국이 나토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불똥이 대한민국에도 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제시한 3%는 대한민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48%, 2023년엔 2.7%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매우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대만과 같은 나라에 비한다면 전쟁이라는 위험 요소에 가장 대비가 잘 된 국가로 대한민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방비야 우리 군에 투자하는 것이니 아깝지 않은 돈이지만 방위비 분담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방위비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데요.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은 양국의 필요성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트럼프의 시각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임대했으면서 이용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는 한국에 50억 달러, 한화 약 6조 9천억 원 정도의 방위비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체계는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정은 1966년 7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소파의 제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1991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협정은 1991년부터 2에서 5년 단위로 갱신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183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계속되는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언론 매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도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하던가 대한민국을 돈 뽑는 자판기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 타결된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선 방위비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되게 만들어 놨기에 트럼프의 국방비 3%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방위비도 덩달아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일 타결된 12차 협상안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른 증가율로 바꾼 것은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중엔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인지 틀린 데이터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도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언론에서 이런 오류들을 모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가령 트럼프는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이 짧은 인터뷰 안에서 트럼프가 무려 32개의 오류를 저질렀다고 저격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의 숫자는 4만 명이 아닌 26,878명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는 29,38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데이터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 측의 발언은 모두 의도된 것이며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정말 한국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 투입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안보 위기라는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한미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트럼프는 한국을 안보 문제에 있어 무임승차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흔드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존 분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분담금으로만 수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은 한국 GDP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이는 국방비 외에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부담에 극단적 증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한미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상 기준을 정립하여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동맹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방위비 분담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일본, 호주와 같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과 정보 교류를 강화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북한과의 단순 비교 전력은 수배에서 수십 배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선 결과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넘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트럼프 같은 지도자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2일 김정은 오른팔 파병 영상입니다. 지난 26일 교도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최근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복은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의 최고위 간부이자 지난 3월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부총참모장 지위에 오른 사실이 확인된 인물입니다. 김영복은 최근 군 고위 인사로 떠올랐는데요. 그는 지난달 30일 평안북도 홍수 피해 당시 복구 건설 사업 현지 지도에도 김정은 옆에 붙어 있었으며 이달 6일 보도된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 사격 훈련 현지 지도에도 동행했던 북한 군부의 핵심 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김영복이 이번에 파병된 것으로 확인된 제11군단 일명폭풍군단의 군단장으로 폭풍군단은 1968년 1월 2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부대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후방 침투와 주요 인프라 파괴를 목적으로 한 고강도 훈련을 받아온 정예 병력들입니다. 이들은 여타 보병 부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며 특히 충성도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 한국전쟁 재발 시 큰 위협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부분 주요 인물이 그렇듯 김영복은 출신이나 성장 과정, 심지어 나이조차도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이른 나이에 군부의 핵심 인물이 된 것으로 보아 성골 중에 성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출세가도를 달려왔는데요. 2017년 4월 우리나라의 소장에 해당하는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해 북한 정권의 초고위층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11군단장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올해 2024년 부참모장으로 진급하더니 바로 며칠 전인 10월 27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것입니다. 그는 2018년 8월 김영춘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국가장애위원회 위원을 맡아 장례를 도맡아 치르기도 했습니다. 김영춘 원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무력성 총고문으로 북한 군부의 실질적인 넘버원이었는데요. 이런 중요한 국가 행사를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역시 이를 중요하게 여겨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김정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여러 군사적 행동에 참여해 주목받은 인물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로 입국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북한이 이번 파병의 진심이며 추가적인 병력 파견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파병한 폭풍군단 또한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과거 김일성이 이 폭풍부대를 두고 이중단 한 명이라도 일개 사단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발언은 이들 부대에 대한 김씨 부자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폭풍군단의 예하 부대로 번개로 불리는 경보병 여단과 우레로 불리는 항공육전단, 벼락으로 불리는 저격여단 등 10개 여단이 구성되어 있고 전체 병력 규모는 최대 8만 명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이 중에서 인원을 선별해 약 1만 2천 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됐으며 외신과 정보기관에 노출된 북한 파병군의 전체 병력은 수천에 이르는데요.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 하니 이 수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북한군은 11군단 소속의 병력을 주력으로 하고 이외 특수작전군 산하의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4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20만여 명 규모의 인력풀에서 파병군을 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부대는 물론
이번에 투입되는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은데요. 특수부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훈련과 보급의 수준이 낮아 머릿수만 많을 뿐 현대전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폭풍부대 상당수는 육군 특전사나 해군 특전사보다 훈련의 강도와 보급 무기의 질이 떨어진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참전 예상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쿠르스크 전역으로 위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대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총알바지 역할을 할 것이 뻔한데요. 김정은이 애지중지하는 부대를 이런 악재에 보낼 리 없다는 것도 그들 주장의 주된 요지입니다. 오히려 최근 보여준 폭풍군단의 모습은 이전의 명성과 다르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12월에는 북중 국경 봉쇄를 위해 폭풍부대가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요. 김정은의 지시사항도 없이 양강도 포테리에서 중국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풍군단 군인이 고의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풍군단과 중국 국경경비대 간 충돌 직전에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예전 같지 못하다고는 하지만 마치 적국처럼 총격을 가한 것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예부대가 중국군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정은이 군부를 충분히 장악하지 못했거나 군 내부의 기강의 일을 문제 삼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폭풍군단의 북한 내 입지는 여전히 독보적이며 이런 최정예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무력 지원을 받는 강대국이라는 유일무이한 첫 사례를 만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듯 북한은 파병을 통해 단순히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군사적 및 기술적 지원을 대가성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이나 중동에 전투기 조종사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고 제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집트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낸 전력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리비아와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동 및 아프리카의 수십 명 규모로 군사 고문단이나 군사교관을 파병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조종사들은 전투작전에 참여했으며 지상 승무원, 기술자, 통역사, 행정직원 역시 후방 지원에 가담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북한은 경제적 이점 외에 향후 무기시험 및 성능 개량과 관련된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병만큼은 규모는 물론 국제적 파장 역시 매우 클 전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이를 의식했는지 국내까지 파병 사실을 숨기려 끝까지 애를 썼는데요. 북한군은 러시아 도착 즉시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고 러시아에 거주 중인 동양계 주민의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국제적 망신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명확한데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도박성 전략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은 이러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정은은 오랜 기간 러시아와의 군사적 유대 강화를 목표로 삼아온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의 군사적 동맹자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김영복을 러시아 파견 부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단순한 인사조처가 아닌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북러 간 군사협력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및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연말까지 최대 1만 명까지 증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올 경우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훈련받은 북한군이 대거 돌아온다면 이들은 한국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 인접 국가들은 북한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적 대응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과 김영복을 포함한 군부 핵심 인물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우리에게 전략적 대비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야 하며 나아가 한국군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가져올 위험성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선 국제적 문제로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0일 트럼프 방위비 영상입니다. 방위비 9배 인상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튀어나오면서 미 대선 판도는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꾸준히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로 트럼프 쪽으로 전세가 넘어갔다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해리스가 앞서고 있으며 일단 미국 대부분의 메이저 기관이 해리스의 승을 예상하고 있지만 트럼프와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무엇보다 도박사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점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가엔 불길한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국방비 지출의 기준을 현재 GDP 대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GDP 대비 3%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폴란드, 그리스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당선 후 정말 나토 회원국들의 3%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나토 회원국들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특히 방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현재 대한민국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우선 국방비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제시하는 3% 이상이 될 것이란 예측도 많은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은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기준 2.7%, 정부 발표 기준 2.48%로 트럼프의 눈높이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실 국방비야 우리 국방에 쓰는 돈이니 아깝지 않은데 트럼프는 국방비 압박을 하면서 분담금 문제도 꺼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방위비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데요. 트럼프는 15일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낸 적이 없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무임승차하게 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한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 달러 약 13조 6,55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연간 100억 달러라는 액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 속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돈 뽑는 기계도 아니고 이미 2026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끝난 상태인데 왜 갑자기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내라는 것일까요? 더구나 우리가 2026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된 약 1조 5천억 원으로 우리도 충분히 양보한 금액입니다. 자신이 재임 중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한국이 이를 거부해 20억 달러로 합의했다는 주장 역시 협상의 본질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비용 문제로 평가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이며 방위비 분담금 역시 양국 간의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결정될 사안입니다. 트럼프 집권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 50억 달러, 한화 약 6조 9천억 원 정도의 방위비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은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체계는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협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유지에 필요한 조건들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정은 1966년 7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소파 해제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1991년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방위비 분담의 구체적인 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협정은 1991년부터 2에서 5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183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계속되는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분담금을 올려주는 대신 미군의 체류비와 국토 이용비를 받으면 어찌 될까요?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 트럼프는 자신의 오랜 멘토에게서 여러 가지 사업 수완을 물려받았는데요. 이때 배운 전략을 여전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애매한 포지션으로 거짓 정보를 진짜처럼 말해 청중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데요. 많은 미국 언론이 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자체 팩트체크를 통해 이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언급한 주한미군의 숫자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의 숫자는 26,878명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에는 29,389명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면서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의 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바이든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한국은 트럼프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으로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매년 방위비를 인상해 약 1조 5천억 원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비 인상뿐만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조짐도 있는데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주한미군 철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자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였던 엘브리지 콜비는 5월 6일 국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을 방어하는 일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측의 이러한 발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과 또 하나는 정말 한국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다시 당선된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조기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그의 말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유사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북한과도 전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방어는 한국이 전담해야 하며 재래식 전력 대신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인 빅터 차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더불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은커녕 핵 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철저하게 막아온 미국의 일관된 스탠스를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외교군사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미국 측 요구인 방위비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핵무기 개발과 보유,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빅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단기간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 기술과 함께 핵탄두를 탑재해 쏘아 날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과 SLBM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ICBM, 다탄두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같은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우리 역시 이 주장이 100%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를 봐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자주 국방을 위한 현재의 준비 태세를 여전히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